여러분, 중국 만리장성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나요? 오랫동안 6,000km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만리장성의 길이가 21,196km라고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km니까 지구 반 바퀴를 만리장성 성벽이 둘렀다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3.5배가 늘어났습니다. 성벽이 자가 증식이라도 한 걸까요?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만리장성의 총 길이를 21,196km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만리장성은 산하이관이라는 곳에서 끝났습니다. 허베이성에 있는 관문인데 수백 년 동안 여기가 만리장성 동쪽 끝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죠. 그런데 새로 발표된 21,000km를 보니까 동쪽 끝이 압록강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압록강이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죠. 늘어난 구간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상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쌓은 산성, 발해가 만든 방어시설이 만리장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거든요. 고구려와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입니다. 고구려는 삼국시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했던 나라고,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죠. 중국과는 수백 년간 전쟁을 벌였던 나라들입니다. 서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옛 성벽까지 만리장성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구르는 중국과 다른 언어, 다른 종교, 다른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남의 나라 역사를 자기네 만리장성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사회주의 국가가 15개 나라로 쪼개져 버렸는데 중국 지도부는 이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분석 결과 원인은 민족 문제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민족으로 이뤄진 소련이 중앙 통제가 느슨해지자 각 민족이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고 결국 나라 자체가 해체된 거죠. 중국도 56개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족이 90% 이상이지만 나머지 10%가 사는 곳이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골 같은 변경 지역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중국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독립 움직임도 끊이지 않았죠.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중국 지도부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내내 중국은 뚜렷한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됐고 경제개혁에 온 힘을 쏟아야 했거든요. 상황이 바뀐 건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1998년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죠. 중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이 가까워지면 통일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고구려사 연구가 활발해졌고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환도산성 같은 유적들이 지금 중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해버리면 이 유적은 한국 역사라는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됩니다. 2002년 중국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정식 명칭은 동북병강역사 여현상 계열연구공정,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관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사업이었죠.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졌고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었다. 고구려가 중국 왕조의 조공을 바쳤으니 신하였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건 침략이 아니라 지방정권을 수복하려는 시도였다는 논리죠. 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나라이고 당나라의 지방민족 정권이었다. 박물관 안내문과 유적지 표지판이 이 논리대로 수정됐고 2004년에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한국 고대사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2004년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고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중국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해 8월 양국은 학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를 했고 2007년 동북공정은 공식 종료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손댄 곳은 라오닝성 단둥시의 호산장성이었습니다. 압록강이 내려 보이는 산 위에 있는 성인데 북한 땅이 코앞에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박작성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죠.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에도 고구려의 성이라고 기록돼 있고 삼국사기에도 박작성이 등장합니다. 고구려는 돌을 불규칙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을 썼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을 섞어서 쌓는데 겉에서 보면 울퉁불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튼튼하죠. 반면 중국 성벽은 반듯한 벽돌을 일정하게 쌓아오는 방식이라 한눈에 구별이 됩니다. 이 성에는 고구려 특유의 축성 기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989년부터 이 지역 발굴을 시작했고 1992년부터 복원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면 원래 모습을 되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고구려가 쌓은 돌 위에 시멘트를 부어버렸습니다. 원래 성벽 형태를 뜯어내고 그 위에 중국식 벽돌을 새로 쌓았죠. 고구려 성곽 특유의 불규칙한 돌 쌓기는 사라지고 명나라 만리장성처럼 반듯한 벽돌 성벽이 올라갔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성 입구에 커다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만리장성 동단기점. 만리장성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안내판에는 명나라 때 쌓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적혀 있었고 고구려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중국 국가문물국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호산장성이다. 동북공정이 공식 종료되고 2년 뒤였습니다. 학술 연구가 아니라 문화재 조사 결과라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한국이 항의하기도 애매한 타이밍이었죠. 박작성은 호산장성이라는 새 이름으로 정식 관광지가 됐고 국가 포회급 관광지로 등록됐습니다.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의 상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연간 수천만 명이 방문하죠. 여기에 고구려성을 끼워 넣으면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만리장성이 압록강까지 뻗어 있었구나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심어집니다. 호산장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중국은 만리장성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진시황이 쌓은 성벽 또는 명나라 때 보수한 성벽을 가리켰는데 이걸 역대 모든 왕조가 쌓은 방어시설로 확대한 겁니다. 흙더미만 남은 곳도 봉화대터도 참호운적도 전부 만리장성이 됐죠. 이 기준을 적용하니까 만리장성이 동쪽으로는 압록강을 넘어 지린성, 헤이룽장성까지, 서쪽으로는 신장위구르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만리장성의 범위는 현재 중국 국경선과 거의 일치하게 됐습니다. 중국 땅 안에 있는 유적은 모두 중국 역사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왜 하필 만리장성을 압록강, 그러니까 북한 국경까지 늘렸을까요?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은 대기근으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고 경제는 바닥이었죠. 언제 정권이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가장 큰 문제는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중국이 참전한 이유도 이거였죠.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면 중국 본토가 직접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한미군과 국경이 맞닿는 상황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준비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북중 국경 경비를 인민무장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바꿨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정규군이 국경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예부대인 제39 집단군을 북한 접경 지역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 부대는 쾌속반응군으로 불리는데 유사시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된 부대입니다. 백두산 일대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개입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내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왜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만약 이 땅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였다는 근거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리장성을 압록강까지 늘려놓으면 원래 여기까지가 중국이었다는 논리가 성립하죠. 고구려성을 중국 만리장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라고 해도 원래 우리 거였는데 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56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독립을 원합니다. 서쪽에 신장 위구르족, 북쪽에 내몽골의 몽골족, 그리고 동북 삼성의 조선족. 특히 조선족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요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민족인데 중국에 남아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라고 못 박아버리면 조선족이 한국에 귀속감을 느낄 여지가 줄어듭니다.
너희 조상은 원래 중국 사람이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만리장성 확장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개입할 명분, 소수민족 분리 움직임 차단, 조선족 이탈 방지. 거기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이 21,000km라는 건 우리 역사가 이렇게 위대했다라는 메시지가 되니까요.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14억 국민을 묶는데 유용합니다.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전략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2007년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영구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동북 삼성의 박물관, 대학, 연구소에서 같은 논리를 계속 구체화하고 있죠. 중국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고구려가 중국 고대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땅 밖에 있는 것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는 민족이 쓰는 문화는 다 중국 문화다. 역사에서 문화로 무대가 옮겨간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 문제는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적 이슈가 됐죠. 하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우리 소수민족 문화를 보호하는 건데 왜? 라고 버티면 항의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국은 아리랑을 자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조선족이 부르는 노래니까 중국 문화라는 논리였죠. 2020년에는 김치를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국제표준으로 등록하려고 했고 한복은 전통의상 한푸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드라마에서는 한복이 중국 옷처럼 등장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했죠. 한국은 지속해서 외교 채널로 항의해왔지만 중국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이건 역사 연구가 아니라 문화재 조사일 뿐이다. 만리장성은 6,000km에서 21,000km가 됐습니다. 고구려성은 중국 만리장성이 됐고 아리랑은 중국 문화유산이 됐으며 김치는 파오차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 영토 안에 있으면 중국 역사, 조선족 있으면 중국 문화. 이 논리대로라면 끝이 없습니다. 만리장성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주변국 역사와 문화가 중국 것으로 편입되고 있는 이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